신문 이야기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오늘 북한발 뉴스 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한 달 안에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빠르면 일주일 안에 핵실험에 이어서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강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수요일과 금요일의 남자 저희 도직구쇼의 인재 영입 이계진 전 의원님 모시고 또 북한 소식에 정통한 만큼 북한의 미사일 소식 오늘 한번 심도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북한 뉴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사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이젠 잘 아실 겁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보유 현황과 그 미사일들의 사거리를 그래프로 기록한 내용을 보시면요. 대포동 2호 같은 경우는요. 1만 킬로미터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까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날아가는 범위고요. 아주 좁게는 한반도와 일본부터 중국, 괌에 이어서 인도, 호주, 하와이, 태평양을 지나서 미국 영토 모두가 사정권에 드는 미사일을 북한은 보유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 발사, 과연 북한 김정은이 이번에 꺼내든 미사일의 사거리는 어느 정도일지, 얼마나 위력적일지, 과연 미사일을 진짜 쏠 것인지 등등 자세한 뉴스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일면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우리 정보 당국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운반하는 열차가 평양 공장을 출발했다. 우리 정보당국 핵실험은 비록 놓쳤지만 미사일 발사 근황 소식은 놓치지 않은 모양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운반하는 열차가 이미 평양 공장을 출발했다. 하지만 동창리 발사장으로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보 소스를 밝혔습니다. 동창리 발사장에 미사일 부품을 실은 열차가 도착한다면 조립해서 발사하기까지는 수일밖에 걸리지 않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우리뿐이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숨가쁘게 움직였는데요. 일본 언론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일주일 내 발사할 징후가 포착됐다. 시간까지 못 박았습니다. 일주일 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 안에 적어도 북한 미사일이 쏠 거다. 일본 언론은 이렇게 봤는데 그 때문일까요? 일본 정부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NSC에서 일본 아베 총리는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 잔해라도 일본 상공을 통과할 시에는 요격해서 파괴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국내 정치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후에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혹독한 평가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 이거 혹시 한상진 위원장, 국민의당의 한상진 위원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국부다라는 국부론을 의식해서 이런 발언 한 것은 아닐지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작은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연애 누구랑 할래요? 동서 고금 인류 연애사의 오랜 난제죠. 미혼 남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남성의 69%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다. 여성의 65%는 날 좋아해주는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다. 이 둘이 만나면 딱 좋을 텐데 왜 우리 청년들은 연애를 못하고 결혼을 못하는 걸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공무 중에 다친 군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당연한 이야기죠. 마땅한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 마땅한 이야기가 2016년 이제서야 논의가 되는 걸까요? 오는 3월 30일부터 직업군인은 전투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공무 수행 도중 부상한 경우에도 군 병원이 치료할 수 없는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6월 지뢰 폭발로 다친 광모 중사 민간병원 진료비를 국가 부담이 아닌 본인 부담으로 지불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마땅한 일입니다. 국가를 위해 싸운 애쓴 장병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가?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조간신문 기사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분노한 뉴스입니다. 농산물 통관을 봐준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박근혜 정부 들어서 텅이 처로 승격해놓은 그 식약처 공무원이 이메일로 명품 시계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밑에 사진 볼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이 수입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와 현금 뭉치, 시계는 스위스산 360만 원대 브라이틀링. 저는 처음 듣는 아주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담보로 이런 장난질하면서 명품 시계 차고 다니면 행복하십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어떻게 믿고 우리 국민들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요? 차라리 먹거리 엑스파일을 보겠습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새로워진 돌직구쇼 새롭게 저희 영상 틀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준비한 뉴스 전해드리기에 앞서 이 뉴스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장의 출력물을 준비해봤는데요. 출력물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것은 북한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장을 인공위성으로 하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세상 좋아졌습니다. 네. 인공위성으로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을 이렇게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 말입니다. 이 작은 사진은 2012년 12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당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이 두 장의 사진을 제가 준비한 것은 비교해보기 위한 건데요. 2012년만 해도 이렇게 텅 비었던 장거리 로켓 발사장, 여기가 미사일 발사되고요. 이곳이 미사일을 준비하는 공장 시설인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15년 지난해 11월에 인공위성으로 찍힌 사진인데요. 미사일 발사대 증축된 것을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상공에서 잘 안 보이던 것이 이렇게 잘 보이게 됐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2년 50m에서 미사일 발사대가 67m로 중축된 것이 이렇듯 인공위성 사진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발사대가 길어졌다는 것은 북한이 쏘려 하는 미사일의 크기가 더 커졌다는 것이고, 미사일의 크기가 더 커졌다는 것은 북한이 날려보내고 싶은 사거리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말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진일보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에 완공된 이 벙커를 한번 보실까요? 2012년 당시에는 사진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벙커입니다. 저 지하 벙커에서 북한은 우리의 눈을 피해서 몰래 미사일을 조립할 수 있게 됐고요. 조립된 미사일이 지상 레일을 통해서 미사일 발사대로 이동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가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안에 우리 정보당국도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동창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징후를 포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이신 정성희 위원님, 이번엔 핵실험에 의해서 미사일 발사, 다행히 우리 정보당국이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는데 이겁니까? 미사일 탄두에 실을 핵실험에 성공했으니 이제는 운반체만 남았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탄두를 만들었으면 실온화를 운반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늘 핵실험 다음에 운반체 실험을 위한 미사일 실험, 핵실험 다음에 무사일 실험, 이런 패턴으로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자칭 자기들은 수소폭탄을 성공했다고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수소폭탄은 아니지만 적어도 핵을 소용하는 데는 분명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운반체죠.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5월에 북한이 노동당 창건대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핵실험을 이제 했으니까 다음에 운반체 실험을 성공을 해서 핵 보유국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확고하게 해야 하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이번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작년 11월의 사진입니다. 지금은 좀 더 많이 진전이 됐을 거고요. 그렇지만 일본 신문이 보도한 대로 일주일 내에 실험을
미사일 발사를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 당국은 아직은 아니다. 일주일은 아닐 것이다. 예, 왜냐하면 발사체를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출발은 했지만 예. 도착했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는 중국이 아무것도 제재를 하지 않고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예. 또 우리가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지렛대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수순이 그대로 갈 것으로 보이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 좋은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돌직구 인재영입 이계진 전 의원님을 모시고 돌직구쇼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이 국군 방송에서 북한 소식에 능통을 하신 걸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막을 수 없겠죠. 근데 저도 뭐 전문가들과 대담을 하면서 들은 얘기의 판단으로는 일주일 내 이거는 일본의 어떤 목적성 분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들이 안보법 통과시키고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 수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일본이 이용하는 카드의 성격도 있다. 근데 일주일 내에 할 수도 있지만은 왜 김정일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네. 우리 군 정보 당국과 또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보 공유를 하면서 분석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일본의 판단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것이 위성을 쌓아 올리던 미사일과 탄두를 실었을 경우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참 절박하고 위험한 건데 절박하고 위험하다. 그런데 사실은 김정일은 이런 상황에서 자꾸 매를 벌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매를 벌고 있다. 있습니다. 미국의 그 방위력이나 군사력이라는 게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모른다. 아마 지난번에 B-50이 왔던 그 핵폭격기. 폭격기식으로 자꾸 그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런 자산을 자꾸 공개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정보 당국과 군 당국의 발표를 믿는 것이 가장 맞지 않나 좀 그렇습니다. 예. 일본의 소식통보다 우리 국방부의 정보 당국의 발표를 믿어달라. 절박한 건 우리니까. 절박한 건 우리다. 네. 일본이 아니다. 네. 우리가 그때 왜 수소탄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가 한 2가지 정도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뭐냐 하면은 당 창건일 때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당연히 뭔가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릴 줄 알았는데 안 했다는 거 하나랑요. 예. 그리고 그동안은 핵실험 전에 장거리 미사일을 먼저 쏘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상을 못했던 건데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그 의문을 좀 해소를 해주더라고요. 예. 거기 알고 봤더니 안 한 게 아니라요. 로켓 발사체를 쏘아 오르면은 정교한 균형 제어 장치가 필요한데 로켓의 균형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균형 제어 장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필요한데 그거에 기술적 결함이 생겨서 당 창건일 때도 못했던 거더라. 못했다라는 지금 그런 해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안 한 게 아니라 기술적 결함 때문에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예외적으로 핵실험 후에 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린 거다라고 동아일보는 해석을 하는데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말 들으니까 왜 그때 북한 김정은이 미사일을 안 쐈을까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중국 때문에 안 했을 거다라고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다. 중국 얘기 말씀하셔서 말인데 윤태구 실장님, 중국이 지금 북한에 대한 지난번 핵실험에 대해서 제재에 굉장히 민기적거리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왕이 외교부 측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재를 위한 제재가 목적이 된 국제사회의 제재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건 중국이 북한을 제재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버퍼존인 거거든요. 자동차의 범퍼 같은 거다. 그렇죠. 이제 중간 지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이제 어쨌든 이렇게 끼어가지고 막아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관리의 대상이고 이렇게 좀 다독거려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계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를 번다. 매를 번다. 했는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매를 세게 때릴 수가 없고 매도 때리지만은 사탕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매를 때리더라도 남이 때리라고 해서 때릴 수는 없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때리자라고 해서 거기 동참해서 때리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부분이고 이제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까 일본 말씀도 하셨지만은 일본은 지금 아베 총리의 최측근 경제재생 장관이 수뢰 혐의로 걸려 있어요. 지금 뇌물 수뢰 혐의요? 예, 그래서 뭐 사퇴를 하니 많이 하고 이제 뭐 선거에 되게 안 좋은데 그 북한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라고 하는데 악플을 예. 보내주는 곳은 지금 일본밖에 없는 그렇군요.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 우리 국방부와 정보당국의 분석대로 임박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발사하는지, 그리고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급박하게 변할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순간인 것 같습니다. 긴박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먼저 전해드렸고요. 이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준비한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 3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물을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사람의 상반된 해석, 오늘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뉴스인데요. 신문 기사 제목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돌직구 신문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승만을 부정하는 김종인, 한상진과 차별화하는 것 아니냐.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김종인. 그리고 그럴 거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 왜 갔냐라고 말했던, 이승만은 국부다라고 밝혔던 한상진 위원장. 두 사람이 여러 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이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참 초기에 자기 스스로가 건국을 하면서 만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갖다가 소위 그 뭐 삼선견이라든가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파괴를 해서 결국은 불미스럽게 퇴진을 해가지고서 외국까지 망명생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김종인 위원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나란히 참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경제 발전을 인정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나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이다라고 혹독하게 깎아 내린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소리를 들은 국민의당 한상진 위원장은 아니 이 양반 내가 국부론이라고 말했다고 그러지, 그럴 거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을 왜 갔냐, 굳이 왜 가서 저런 얘기하냐라고 발끈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이 두 분의 싸움이 이제는 전직 대통령으로까지 번지네요. 그러니까 어저께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참배의 날이었습니다. 예. 국립현충원에 가서 뭐 김대중,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까지 다 참배를 하고 또 이동을 해서 4.19 묘기에 갔는데, 그 다 참배는 했는데 그 참배한 두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상반되게 나왔어요. 그러네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기자들이 물었죠. 국부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나라를 세운 사람을 국부라고 하면 몰라도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굉장히 싸늘한 평가를 했고요. 김종인 위원장의 평가는 이승만은 나라를 파괴한 사람이다. 네, 이거네요. 민주주의 원칙, 그다음에 원칙을 파괴하고 삼선견, 부정선거 이런 걸 했다 하면서 깎아내렸고, 예. 박정희 대통령에는 산업화에 큰 공로가 있다고 치켜세웠는데,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지난번에 한상진 위원장이 그 참배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국부라고 했다가 역풍을 맞았잖아요. 예. 그거를 다분히 의식한 발언이라고 보여지네요. 그 본인의 소신이라기보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건 한상진 위원장을 다분히 소신인 측면도 의식한 거다. 가족사가 좀 있잖아요. 예. 알다시피 할아버지가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죠. 그 민주주의 그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상당히 맞섰던 분입니다. 그 가족사에 대한 것도 있고 본인 소신인 것도 있지만, 본인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참석은 했지만 그 개인적인 소신이나 그다음에 그 한상진 위원장으로의 각을 세운 측면에서 둘 다 예. 본인의 뭐 철학에 따라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이에 대해서 한상진 위원장은 아니 그럴 거면 왜 거기 가서 굳이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을 했고, 예. 국민의당과 여권 일각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네. 물으면서, 본인이야말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보위 참여 전력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누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냐, 이런 비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다분히 움직였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니 이게 전략적인 행보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의 올해 총선 프레임을 보면은 진보, 중도, 보수의 그러니까 세 개로 나누어진 이 진영에서 중원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선거를 이기는 아마 정당이 될 겁니다. 중원을 잡아라가 네. 키포인트. 그 중원을 잡기 위해서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투입된 거예요. 예.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그 중도 진영을 강화했던 게 새누리당이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와서 거기에 대한 경제민주화 프레임을 가지고 중원으로 영역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했던 거라고 보여지고 예. 이번 선거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운동권 진영으로 보여졌던 이 더불어민주당의 영역을 중원으로 확장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보수, 진보, 중도를 떠나갔고 사실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극히 드물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포석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은 진짜 극명하게 갈리죠. 그런 부분들에서 일부러 더 강하게 세게 얘기를 던진 건데 한상진 위원장이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딱 그럴 걸린 거면 거야. 왜 갔냐라고 하면서 사실 본인의 국부론 발언에 대한 얘기들을 이게 진심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헷갈리게 만들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 프레임을 너희는 그러니까 중도와 진보를 대변할 수 있는 우리 정당과는 완전히 다른 정당이야라고 딱 선을 가릴 수 있게 만드는 일격을 가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역사와 전직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정치 전략이 필요한다는 거에 저는 조금 회의적인데 이 지경까지 온 게 사실이니까요. 윤태곤 실장님. 그런데 한상진 위원장 말대로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원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시각은 가질 수 있지만 참배 자리에서 굳이 이 부정적인 시각을 밝힐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8.9 모욕 가서 한 거니까요. 예. 8.9 모욕 가서 한 거니까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럴 수 있다? 예. TPO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게 되게 소모적인 게요. 이분의 이제 아까 발언을 쭉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뭐 나라를 세운 분을 국부라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 파괴했다 이렇게 했는데 한상진 위원장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도 보면은 과가 공보다 훨씬 많지만 그런데 이제 나라를 세운 사람은 흔히들 국부라고 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국부라는 단어가 너무 자극적이었던 거예요. 한상진 위원장이 이제 평생을 중도 진보 학자로서 산 분이고 그 인식이 그런 것인데 이게 그리고 이분들이 워낙에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래 가지고 과거 발언으로 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오늘 걸릴 게 엄청 많다. 예, 경향신문하고 국민일보에서 약간 과거사를 이제 슬슬 나오더라고요. 뭐 이제 시작인가요? 건국 60년, 건국 54주년, 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생긴 지 60년, 김종인 위원장이 쭉 말씀하신 것들 결국 국부론이라는 게 건국의 문제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대한 것인데 저는 이 김병민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너무나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라서 그렇게 하는 순간 서로 얽힐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양당 다에게 그런데 같이 그 방송에 지금 나가는 김종인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그거 못 보셨어요? 보니까 어떤 거?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면서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네요. 그 말이 가는 의미가 크지 않아요? 앞뒤가 자가당착이다. 하면서 건국을 이승만이 했다는 얘기를 김종인 위원장이 한 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렇죠. 근데 딴 분들은 그걸 간과하는 것 같더라는. 그러니까요. 건국을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건국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망쳤다. 이게 무슨 한 번만 보태볼게요. 그렇게 하고도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오히려 건국을 하면서라는 말이 더 방점을 찍어야 될 표현이 아니에요. 건국, 우리가 건국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 건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치로 엄청나게 민감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건국이란 한마디를 하면은 뭐 뉴라이트인 것 같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참 저는 그게 좀 안타깝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좀 진보적인 사람인데 광주에 가보면요. 광주 분들이 흔히 이제 특히 어르신들은 5.18 사태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5.18을 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불렀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이 입에 안 익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특히 야권에서 서로 좀 뜯어먹기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기준 전 의원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차치하고서 저희가 좀 정치부 기자들이 주목하고 싶은 건 이 구도가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구도가 아니고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구도가 아니고 새누리는 뭐 자기들끼리 지금 개파 싸움하고 냅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끼리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 그 수장들이 김종인 대 한상진의 싸움으로 가면서 두 분이 계속 서로 설전을 하다가 이제는 서로 너무 의식한 발언들이 자극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장사 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장사 잘하고 있다. 야당이 지금 우리 정치권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돼가지고 국민들이 모두 야당을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러다가 야당이 우리 정치의 중심인 걸로 인식이 된 뒤에 나중에 터미네이터 악당처럼 다시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새로운 뭔가가 사람들은 이제 정리됐구나 하고 어허. 여기에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장사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 잘 그럼 장사꾼들이네요. 정치적으로는 장사꾼이죠. 예. 지금 새누리는 여기서 훨씬 못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는 못 거예요.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새누리 장사를 좀 다뤄보긴 할 텐데. 다뤄야 될 거예요. 예, 그때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네, 저도 잠깐 이야기를 하시면요. 네, 임 변호사님. 정말 우리나라에서 싸움 붙이기 제일 좋아하는 직업 1위는 드라마 작가인 것 같고요. 드라마 작가가 1등. 2번은 기자들인 것 같아요. 기자들이 2등. 예. 3번은 변호사들입니다. 3번이. 네. 이 보면은요, 예. 이게 제가 항상 여기 정성희 의원님이 여러 다 번 모여있네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지금. 있어요. 예, 예. 정성희 의원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어떤 성격은 말이 30%고 행동이 70%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이 행동을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비록 그런 말씀은 하셨지만, 깎아내린 것 같은 말씀은 하셨지만요. 행동은 결국에는 이철희 선대위원도 안 가고, 여러 이유로 표창원 선대위원도 안 가고, 이종걸 원내대표도 안 간, 이승만, 박정희 묘역에 가서 그래도 참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좀 더 의의를 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 상팔년 정치권 이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도 좀 우리가 주목을 했으면 좋겠고요. 말보다는 행동에 좀 더 주목을 해주자 싶고 예. 반면 또 한상진 위원장에 대해서도 아니 기자가 와서 물으면서 이승만 묘역에 가갖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아니 그럼 그럴 거면 왜 갔어요? 라고 예. 하겠죠. 예. 싸움을 기자가 붙인 거죠. 예. 전 그래서 이 말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행동에 주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징계 강공책을 내세웠던 신기남 노영민 의원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너무 가혹하다. 우리가 좀 살려줘야겠다. 구명운동이 진행됐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 구명운동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그렇다고 전해라. 라는 소문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해지자마자 구명운동을 당장에 중단하기로 밝혔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영미 전 의원님. 네. 이게 폄하하는 건 아닌데, 네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이 강인한 소신, 강력한 추진력, 구명운동에는 일가견이 있는 분들인데, 이 공천장과 공천 작업이 앞에 있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고분고분해진 거죠? 구명운동을 예. 딱 멈춘다. 상상도 못할 일인데. 구명운동을 한다 그래서 다시 원래 본속으로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이 더불어민주당, 과거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지지율이 20% 초반대에 계속 머물렀던 이유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고 말만 하고 행동으로 결국 계속해서 무한반복을 도돌이표를 계속 돌렸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누군가 뭔가 개혁을 하려면 예. 안에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그렇죠. 얼마 전 바로 어저께만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철희 뉴파티 위원장이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 안 하겠다고 10개명을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거를 발표하자마자 갑자기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바꾸기, 기득권 지키기, 내 식구 챙기기에 대해서 서명을 다시 받아갖고서는 이거를 바꾸겠다고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되게 컸는데. 당윤리위에서 불출마로 결정을 한, 징계를 한 노영민 신기남 갑질 의원 2명에게 너무 가혹하다. 구명해야겠다. 네. 앞뒤가 좀 안 맞는다. 전혀 맞지가 않죠. 예. 근데 그거를 누가 주도했는고 하니 김성곤 의원이라고 아마 대중적 인지도가 없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굉장히 다선 의원이시고 그리고 성품으로 보면 굉장히 성품이 좋으신 의원이세요. 그리고 예.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일단 공천권에서 본인이 자유롭기 때문에 선택 나섰던 면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이분이 이제 국회 의원들이 모여 있는 의원 연구단체라는 게 있는데,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이라는 연구단체라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평화롭게 화합, 우리 잘 지내보자라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예. 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라고 얘기를 했던 그분의 진심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국민들 눈에는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이죠.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하루에 딱 1점씩만 얻자. 그러면 앞으로 70여일이 남았으니까 70점을 얻어서 우리가 충분히 선거에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루에 1점씩 쌓아나갔던 거를 일순간에 다 깎아먹을 수 있는 행위를
어저께 할 뻔했던 거예요. 예, 네. 정세영 의원님, 신기남, 노영민 두 의원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당론으로 정한 징계를 뒤엎고 두 명의 의원을 구제하자라고 나섰던 구명운동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나 김종인 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불쾌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말자 구명운동을 멈추겠다고 했던 모습이나 두 가지 다 사실은 구태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멈추기로 한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네. 김성곤 의원은 아까 말한 대로 국회의원들이 이게 좀 징계가 세지 않냐. 우리도 좀 약간 그런 얘기 했죠. 이게 징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 그렇지만 이제 달라진 게 있죠. 국민의 눈높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지도층들의 갑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거듭나냐 아니냐는 그런 어떤 시금석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예. 그래서 뭐 할 만한 그런 징계가 좀 센 징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역시 이제 기득권에 안주한 우리 네. 의원들이 동료 의원 이런 데서는 또 우리가 잘 뭉치잖아요. 잘 뭉치죠. 동료 의원 감싸기는 그러니까 저는 맨날 국회의원과 비국회의원은 우리 국민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예. 국회의원 아닌 사람으로 예. 국회의원으로 하는 사람들은 감싸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지나치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징계는 의미에서 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또 구원을 하겠다고 연판장을 돌리고 40여 명이나 서명을 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세대 상황이 달라지고 국민 눈높이가 달라진 거에 대해서 둔감했던 거죠. 예. 그 둔감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바닥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닥을 친다라는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구원투수로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예. 와서 이만큼 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 일순간에 까먹으니까 이걸 딱 지시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지시가 먹혔다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예. 서명운동이 중단됐답니다. 이런 이 구제운동, 제 식구 감싸기 이런 행태를 표현하는 정치부들 사이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윤태곤 시장님도 정치부 기자 출신이니까 이 전문 용어에서 잘 알 텐데 산통을 깬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산통 깬다 말씀하셨으니까 예. 저는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차라리 처음에 경징계를 했으면은 욕을 좀 먹었을 거예요. 근데 중징계를 했다가 이거 쿠데타라고 해야 될까요? 연판장을 돌려 이걸 없는다? 욕을 몇 배로 먹을 겁니다. 예. 징계를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시도한 분들이 저는 실제 발해가지고 했는지 혹시 신기남 노영민 의원한테 내가 이렇게 한 표 하지 않았냐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뭐 그 두 마음 다 섞여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실제로 의원들 단체 카톡방에서 돌았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나중에 이슈에 또 카톡이 있지만은 예. 더불어민주당 항상 의원 카톡방이 문제였습니다. 카톡방이 뭐냐면은 문제다? 어떤 이슈를 하면은 좀 강경 의견이 있는 사람이 한 서너 명이 쭉 써버리면은 예. 그다음에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위기에 밀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소수의 강경파 네. 때문에 분위기가 강경하게 저도 몰아간다. 이제 의원들하고 이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서 몇 명이 바람 잡으면서 뭐 억울하지 않냐,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예. 나는 반대한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이 카톡이 참 그 소통의 장점이 있지만은 분위기를 또 한쪽으로 몰아가는 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야기 우리가 다각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아까 이계진 전 의원께서 그래도 야당이 정치적인 장사는 여당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여당의 장사 상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친박이 반격하자 김무성 대표 치고 빠지기 전략 다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권력자라고 연이틀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의원들을 향하여 강한 스트라이크를 날렸던 데는 알고 봤더니 공천위원장의 인선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친박 의원들은 이한구 의원, 불출마를 선언한 이한구 의원은 공천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공천위원장에 앉히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뒤에는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 정치 분석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상행식 공천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친박 의원들의 입김이 반영될 수 있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카드보다 다른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파 싸움이 비춰진 것이겠죠. 김명미 전 의원님. 예. 김무성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공천관리위원장 카드는 이한구 의원이 아니라 누구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건 김황식 전 총리에 대한 김황식 전 얘기가 총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한구 의원을 친박계가 강하게 밀고 있는 이유도요. 일단 불출마를 선언했죠. 그리고 전직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당의 원로라고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한구 의원이 김무성 대표 상해식 공천 반대하잖아요. 그건 뭐 좀 논의 얘기로 볼 수 있는 건데.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어찌됐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면 이번 선거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공천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문제를 당의 어른으로 통할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원로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과거와 다르게 과거는 공심이라는 표현을 했어. 공천심사위원회. 근데 공심위보다는 권한이 충분히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선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찍어서 내리진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어차피 상향식 공천이 된 마당에 그래도 이거라도 챙겨야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다라면은 예. 그 기준이 바로 컷오프가 될 거거든요. 만약에 경선을 붙이고 싶은데 경선을 붙였을 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약에 컷오프를 해갖고 아예 게임에 참여도 못하게 한다면 그럼 게임 끝난 거죠, 뭐.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기준을 정하는 곳. 그리고 막강해졌네요. 지금 7대3의 원칙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원이 30%, 일반 국민이 70%. 근데 어떤 지역은 또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을 붙인다 그래요. 이런 곳을 어디를 정할지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건데 그런 기준 하나하나를 세우는 곳이 바로 공천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서로 가능하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아무래도 그 자리에 천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끊임없이 소위 말한 최고위원들 내에 다른 최고위원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공격들을 받고 어저께로 또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나왔지만 표정이 참 안 좋더라고요. 예. 면전에서 어떻게 이렇게 같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욕하고 저는 잘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냥 꾹 참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오늘 한국일보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김무성 대표가 이랬답니다. 정치에서 가장 독한 놈이 누군지 아니? 참는 놈이다. 참는 놈이 독한 예. 그래서 정치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벌써 굉장히 오랜 기간 참고 있거든요. 예. 그 참는 정점이 언제가 될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공개된 부분 말고 공개된 부분에서는 뭐 서청원 의원을 포함해서 옆에 앉아서 김무성 대표를 면전에다 두고 막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웠는데 그건 어제 다 나왔던 뉴스인데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오늘 저희는 주목해 볼 건데 비공개 회의에서 네.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두고 김무성 대표와 이른바 친박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고 간 내용이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어떤 네. 내용인가요? 그 내용이. 오늘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그래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가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김무성 대표도 결국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한구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상향식 공천제를 반대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싫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구 위원장을 끊임없이 밀겠다고 하면 좋다. 대신 좋다. 나머지 위원은 그럼 내가 할게. 나머지 공천위원들은 내가 예. 전적으로 다 결정하겠다. 할게라고 하니 파열음이 안 생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회 내에 여러 고성들이 오갔다라는 건데요. 예. 지금 당의 큰 어려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결국 원로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걸 중재할 만한 원로가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이 소식이 들려지자 친박 의원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김무성 대표가 공천관리위원들 전원을 자신의 마음대로 앉히겠다라는 것은 김 대표가 사실상 공천관리위원회를 장악하겠다는 뜻으로 들렸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계진 의원님. 여기 저 적절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요? 히딩크 같은 사람, 히딩크가 알까요? 히딩크를 데려와야 예. 돼요. 그러니까 전혀 연관 없는 사람이 와야 정확하게 골라요. 예. 여야가 모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자기네 식구 챙기려고 한다면은 네. 여러분 당이 공천하는 인물만 생각할 게 아니라 무소속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무소속에 훌륭한 사람 많다. 이런 식으로 싸울 거면은 예. 차라리 여러분 무소속의 인물을 골라보십시오. 난 이런 예. 얘기하고 싶어요. 예. 네. 정성희 위원님. 상향식 공천을 어떻게든 고수하려는 김무성 대표. 그리고 그렇죠. 그 상향식 공천에는 찬성하지만 어떻게든 친박 의원들의 공천에 입김을 내보려는 친박 의원들. 그 정점에 이한구 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맞냐 안 맞냐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한구 의원이 4선 의원이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지역구를 보세요. 지역구를 보면은 이제 대구죠. 수성갑. 예. 수성갑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불출마를 했지만은 그 전부터도 뭐 이런 관가에서는 본인이 부총리에 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쉽게 말해서 청와대나 지금은 친박 진영과 상당한 교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예. 우리 지난번에 선거에서 심사위원장이 저기였나요? 안강민, 예. 였죠. 근데 그거랑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정말 큰 영향을 행사했고 지금 예. 관리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력에 뭐 범죄 전력이 있다든가 뭐 하는 룰을 정해가지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룰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전력이 뭐 어떻다면은 그런 기준을 정한다는 건데 그래도 영향력을 상당히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럼요. 이완구 카드는 김무성 대표 측에서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다. 오늘 공정이 무력화시키는 예. 그런 인선이기 때문에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보이고 또 신망도 있고 또 호남인 김황식 카드를 했는데 그건 이제 못 받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 갈등의 골이 굉장히 이제 깊고요. 예. 저는 그래도 김무성 대표가 옛날에도 그런 발언만 했어요. 오늘만 참고 안 참는다. 오늘만 참고 안 그런 참는다. 말씀하셨어요, 장관. 그런데 예. 계속 항상 참았어요. 오늘이죠, 항상 오늘. 그 말을 하고 1년째 참고 계세요. 네. 항상 오늘처럼 사세요. 항상 예. 오늘이 이제 마지막 참는다 하면서 다음도 오늘이 마지막으로 참는다. 예. 그러니까 이달만 참고 안 참으면 예, 또 오늘만 참고 그리고 또 매일 뭐 내년도 아마 매일, 참으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참는 기점이 총선이겠죠,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어저께 옆에서 그렇게 좀 얼굴은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고는 안 하지만 그렇게 심한 말을 했는데도 예. 꼭 참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히딩크 얘기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예. 대한민국 축구를 참 저는 고려대학교 출신이지만은 망친 것이 고대 출신 국가대표 감독과 연대 출신 국가대표 감독이 예. 하면서 자기네 인맥을 챙기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 같은 아무 연고가 없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공천관리위원장을 해야 예. 되지 자기 계파를 계파. 챙기는 사람을 한다면 깊은 꼭 뜻이죠. 히딩크를 데려오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좀 우리에게는 직간접-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깊은 뜻이 있는 건데. 경험을 예.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예. 육사 지방선거 때 제가 이제 공천 재심위원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사실은 뭐 그렇게 실권이 강한 데는 아니고요. 2심을 하는 곳인데 보통 1심대로 거의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할 때 마음을 먹은 게 어느 당에서요? 저는 야당이었죠. 아, 예. 야당. 이분은 야당 출신. 마음을 먹은 게 혹여 이제 제가 기자 시작할 때도 그런 꿈을 꾼 게 있었거든요. 머릿속으로 누가 이런 봉투를 갖다 주면은 나를 뭘로 보고 이러느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호통을 쳐서 봉투 씹어 던지면서 내가 누군 줄 알고. 를 하고 있었는데 기자 때도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예. 공천 재심위원 때도 멋있게 내가 딱 해야지라고 하는데 요새는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안 오더라고요. 아무도 안 오더라. 예. 안 온다고 여야 하더라. 각당 할 거 없이 예. 뭐 뒤에 제3자나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한테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공천위원한테 그렇게 한다는 시도를 한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거든요. 자살골이다. 예,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그건 없는데 그만큼 대신에 그래도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돈의 팔촌까지 전화와 문자와 이런 거는 지방선거 공천 재심위원인데도 예. 뭐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그럴 연락이 정도로 오더라. 왔었다. 이거고 두 번째는 또 이분은 제가 어느 당에 누군지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공심위원이었다는 거예요. 누굴 밀고 싶었다 당선권에. 근데 화장실만 갔다 오면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사람을 밑으로 내려놓고 또 누가 화장실을 가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 내려놓고 해가지고 뒤에 4시간 동안은 화장실을 못 가고 버티고 있었다. 5강이라도 갖다 놔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김진 앵커가 믿는 예. 사람인데 김진 앵커가 가면 우리 넷이 이렇게 거기를 밑으로 내리고 우리 예. 사람 올리자라고 차례대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물밑작업으로 공심위원이라는 게 예. 아무리 힘이 없다 관리용이다라고 해도 그렇게 큰 자리죠. 과연 김무성 대표의 상행식 공천이라는 정치 실험이 김무성 대표가 의도했던 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아니면 끝내 친박 의원들에게 붙잡혀서 이리저리 누더기가 될지 정치부 기자들과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만나보시죠. 돌아온 최경환 의원이 총선 역할론을 노골화하고 있다라는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 이른바 진박 의원들의 개소식을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말에 대구 의원들의 선거 사무실 개소식이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 개소식에 참석할 것인가?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그렇다면 최경환 의원이야말로 진박 감별사인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정성희 의원님,
저희가 알기로 진박감별사는 다른 분이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몇 번 약간 우스개로 소개를 해드렸죠. 왜냐하면 본인은 자처했기 때문에 예. 내가 뭐 누가 진박인지 아닌지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라 그랬죠. 예. 조원진 의원이. 조원진 의원이.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인가 지역구에 나오는 그 이재만 전 공구청장 그 소식에 참석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박 이제 간별사다 얘기해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예. 그 이제 간별사는 이제 따로 있었죠. 따로 있었네요. 이거는 이제 간별사에 지나서 진박 인증 마크다. 인증 마크다. KS 마크처럼. 그래서 이제 뭐 진박 뭐 이게 뭐 진박 진진박 이런 예. 논란이 있는 와중에 이제 간별사도 진박 간별사 이제 진진박 간별사 이런 진진박. 진이 도대체 몇 개 붙는 건 그 좋은 이름을. 네, 예. 김진 우리 앵커 이름도 이제 진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예. 최경환 의원이 진짜 이제 진짜 진박 간별사다. 이번 주말로 예정돼 있는 대구 의원들의 개소식에 예. 이제 부인과 함께 참석을 하는데 누구의 개소식에 참석할 거냐가 이제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최경환 의원, 진박감별사 최 의원이 방문하는 사무실의 주인이 진진진박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이제 진진박이라고 인증샷을 올렸던 정종섭 전 장관이 6명을 올렸는데 예. 그것이 정말 진박인지 예. 아니면 이번에 진짜로 그 최경환 의원 부부가 가면서 축사를 하는 곳이 진짜 진박인지가 예. 관심사입니다. 최경환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 이제 읽어야 되겠죠. 최경환 의원이 감별해야 될 사람들, 이게 진짜가 여러 개 묻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애초에 내가 박근혜 대통령과 친한 진실한 진박입니다. 박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발언 이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진박을 자처했습니다. 1세대 진박들은 이렇게 넓게 포진돼 있고, 그 이후에 청와대와 장관 출신인 6명의 이른바 진박 어벤져스들은 우리가 진짜 진박입니다. 진진박입니다. 라고 6명의 인증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2세대 진박이 바로 진진박 6명. 그런데 진진박 6명의 인증사진 이후에도 대통령과 찍은 다른 사람들의 사진이 올라오니까 급기야 최경환 의원이 이번 주말에 찾아가는 사람들은 진진진박이 되는 셈인데 3세대 진박이겠군요. 이계진 전 의원님, 예. 이계진의 진짜는 참 진짜는 아니죠? 저는 떨칠 진짜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근데 그 진박 뭐 그러는데 꼭 참기름 논쟁하는 거 비슷하네요. 참기름 논쟁 같다. 참기름만 해도 참자가 들어가는 참기름만 그러네요. 해요. 근데 거기다 진짜 참기름, 순 진짜 참기름. 이거 진짜 먹는 사람이 알 거 아니겠어요? 먹는 예, 사람이. 예. 아무리 그렇게 써놔도. 그런데 나라에서 일을 하라고 장관 임명 다 해놨더니 그거 다 마무리 못하고 나가서 국회에 나가려고 나가가지고 나는 진박이다 이 외치는 꼴이 예. 국민한테 그렇게 좋게 보이겠습니까? 좋게 보이겠느냐? 그 능력을 보이고 사람됨을 보여야죠. 예. 뒤에 뭐 마크를 붙이고 정말 좀 부끄럽고 유치한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진박 이런 얘기하면 뭐 저 방통위원회에서 못하게 한다면서요? 예, 그렇다네요. 요즘 근데 또. 막 그 얘기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진박을 제가 한 15번은 지금 외쳤는데, 그런데 문제는, 네. 임선 변호사님, 네. 일각에서는 혹시 제가 그 말씀 드리려던 참이에요. 어떤 얘기 하고 있습니까? 뭐냐냐 바로 지금 진박 마케팅이 먹히지가 않으니까 진박 인증 마크가 이제 직접 뛰시는 건데. 최경환 의원. 네, 진박 인증 마크가 직접 뛰시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진박 인증 마크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최종 진박 감별사가 있었다고 함칩니다. 누굽니까?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시군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최종 감별사격인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대구를 방문할 거다라는 설까지 있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지역 선거판은 굉장히 흉흉한 상태라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선거 사무실을 직접적으로 방문하는 형태를 띌 것인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또 누군가를 뭔가 독려하는 형태로 갔다가 초대하는 형태로 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사무소를 방문하진 않겠죠. 예, 설마 직접 대통령이. 방문은 아니고. 예. 그럴 이 분은 아닙니다. 진박 해프닝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짧게 앵커 브리핑을 준비했는데요. 김진 앵커가 준비한 카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마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산하기구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7일 심의에서 저희 채널A의 종합 뉴스에서 사용했던 표현, 진박, 신박, 친박 등의 용어 사용이 선거와 관련된 보도에서 편견이 개입된 용어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한 이 친박, 진박, 신박이라는 용어는 불공정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해서 사실상 이 친박, 진박, 신박을 뉴스에서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통위의 의견 제시를 듣다 보니까 2008년에 있었던 친박연대라는 정당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실존했던 친박연대였고요. 당시 친박연대는 지금의 서청원 최고의원도 참석을 했던 친박연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저는 생각이 나더군요. 이 진박이라는 용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다시 생각해 봤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지금의 진진박 6명이 아직까지 청와대에 있었던 시절 진실한 사람을 찍어달라라는 발언에서 진박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카드가 더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분들은 본인들이 진짜 진박이라면서 진진박이라는 것을 자청하면서 6명이 찍은 인증사진을 본인들의 SNS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원유철 원내대표는 나를 신박이라 불러달라고까지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선관위는 신박, 친박, 진박이란 용어를 뉴스에서 사용하는 것은 편견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견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친박, 진박, 신박이라고 존재하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작은 잘 알 것이라고 보입니다. 언론과 뉴스에게 편견을 조장한다라고 비판하기 이전에 청와대와 친박 의원들 그리고 본인을 신박이라고 자처한 의원들이 먼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로 이동하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트렁크 살인 기억하시죠? 트렁크 살인. 자신의 자동차에 여성을 납치해서 무참하게 살해했던 트렁크 살인마 김일곤이 반성 없이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윤선 변호사님, 트렁크 살인 아직도 저희들의 기억에 생생히 기억이 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법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까? 아마 이제 조금 기억을 지금 아마 약간 좀 누구였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왜 대전이었나요? 충남에서 한 여성을 납치를 한 다음에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트렁크에 있는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다음에 성동구에 있는 데서 불을 태웠었죠.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첫 번째 범행도 아니고 원래 다른 여성을 또 납치하려다가 실패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를 해서 이제 동부지청에서 체포 구속을 했는데요. 네. 그때 체포 구속하게 되는 과정도 동물병원에 나타나 갖고는 무슨 동물 마취제를 달라라고 하면서 흉기를 휘두르다가 그러다가 체포가 됐었었는데요. 김일곤이게 밝혀져 갖고. 그 후에 체포된 과정에서도 대부분은 일단 언론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뭐 반성하는 모습을 취하는데 이 사람은 얼굴도 다 드러낸 상태에서 억울하다. 나는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여갖고는 좀 사람들을 많이 분노케 했었죠. 분노케 했었죠. 예, 분노케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언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차피 잘못한 게 없어요, 나. 어디 지내셨어요? 어디 나한테 살아야 돼. 난 잘못한 게 없고, 나는 그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누가 하신 거예요? 법정에서 도대체 김일곤이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렇게까지 환하게 좀 통제가 불가능해서 저 김일곤을 수사했던 검사 한 번 조사하고 나면 내 기가 다 빠진다. 정말 힘들다. 뭐 그래요?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었는데요. 직접 15일에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상 대부분의 범인들은 잘못했습니다라고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국선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하라고 말을 했더니만 이 문제는 내가 억울하다. 영등포의 벌금 문제가 먼저 해결해야지만 하는 것이다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그래도 이렇게 발언을 운을 뗐다는데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하고 점점점해서 일순간 자신의 죄를 뉘우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직후에 나온 말이
영등포의 벌금 문제가 사람으로선 해설 안 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벌금을 그 선고받은 게 남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누군가의 누명 때문에 자신이 받은 거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다라는 걸 해서 이 유족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 최선의 반성이라도 보였으면 어찌할까. 이래서 하도 특이한 모습을 보이니까요. 이 사이코패스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예. 40점 만점에 40점 만점에 점수가 33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완벽한 사이코패스네요. 이거는 유영철보다 더 독한 그렇습니까? 높은 점수가 나왔다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사이코패스였을 거라는 사람들의 심증에도 부합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일 뿐만 아니라 분노를 바깥으로 뿜어내는 예전에 신희진 의원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칼이 바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안으로 가는 사람이 예. 있는데 전형적으로 칼이 바깥으로 나가는 자신이 당한 것만 기억을 하는 분노 조절도 좀 같이 있는 예. 사람이구나 싶습니다. 이 김일곤 사건의 발단,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등포구에서 김일곤이 20대 남성 K와 다툰 일로 벌금 50만 원을 물게 됐고 이 벌금 문 것 때문에 K에 대해서 앙심이 품고 찾아갔지만 자신보다 덩치가 세기 때문에 겁을 먹고 도망쳐 나왔다가 이 K가 노래방에서 일하는 것을 포착을 하고 한 여성을 납치해서 노래방에 잠입시켜서 그 여성을 통해 복수하려던 계획을 품었고 여성을 납치했지만 여성이 반항을 하자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이코패스 40점 중에 25점이 넘게 남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가 되는데 김일곤은 무려 33점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 옆에 추적해봤는데 정성임 위원님. 사이코패스 진단 테스트로 본 사이코패스의 특성. 첫 번째, 잘 속이고 깊이가 없는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 두 번째, 방금 김일곤이 보였던 행동처럼 죄책감이 없고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다. 유족들 앞에서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은 나의 벌금 문제다. 라고 말한 무책임하고 세 번째, 충동적인 생활한다. 네 번째,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한 반사회적 행동을 보였다. 특히 이제 그 사이코패스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은 사이코패스도 좋은 점이 있답니다. 어떤 자기의 어떤 이런 능력을 범죄로 연결시키지 않으면은 자기가 하는 몰두하는 데 집중을 내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군요. 어저께 적절한 훈련과 어떤 어렸을 때 그런 그 돌봄을 받지 못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전에도 이게 보면은 김일곤이 18년을 무려 복역을 했는데 면회온 사람 하나 없다고 하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충동 조절 그게 안 되는 그런 것까지 합쳐서 이렇게 극단적인 범죄를 했는데요. 예. 여기 프로파일러, 김일곤을 했던 프로파일러가 이런 말을 했네요. 어떤 말이요? 유영철이나 강호수는 부유층이나 여성 같은 특정 대상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시켰는데 예. 이 김일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상이 아직 특정이 돼 있고 완전히 불특정 다수 자기가 당한 약간의 억울한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한테 표출하는 더 극단적인 사이코패스 성향이다. 더 극단적인 네. 사이코패스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범죄를 사이코패스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사이코패스 성향이 타고난다 하더라도 그거를 좀 사회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또 가족과의 돌봄을 통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임순 변호사님, 이 김일곤이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무참하게 살해한 여성에 대한 일종의 작은 미안함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보였나요? 전혀 없다고 하죠.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벌금을 내게 한 그 사람은 너무너무 미운데도 자신 때문에 죽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그 여자 탓이다. 그 여자 탓이다. 여자 탓이다. 왜? 내 말대로 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내 말을 안 따랐기 때문에 죽은 것이니 다 그 여자 탓이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남 탓인 전형적인 그 약간 분노 조절 장애자의 모습인데 저도 이런 사람을 좀 직감적으로 겪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랬어요? 자신이 몇 년 전에 겪은 요만한 조금 심정에 반하는 일은 잊지를 못합니다. 몇 년을. 예. 계속 탓을 하고 화를 내고 어떻게든 안갚음을 치려고 하는데 그 안갚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는 일말의 미안함을 갖지 않고 다 너희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심각한 정신적인 병입니다. 이기준 선생님, 사실은 이 김일곤 사건 이후에 그냥 평범한 여성들이 대낮에 마트 지하 주차장 가기를 무서워했었어요. 네. 김일곤이라는 한 사람은 이미 이제 범죄자가 돼서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은 그 진단 테스트 4가지를 보면서 저는 저런 사람 많은데 나도 혹시 비슷한 거 아닌가? 이 사회에 저런 잠재적인 범죄자가 너무나 많은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을 마치 게임에서
사람 하나 없애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 대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다. 이거 정말 정서적으로 대한민국 많이 치유됩니다. 예. 지금 지도자들 쌈박질하는 것 바라다 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황폐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황폐해지고 있다. 네. 사실은 대한민국의 네 가지 예. 테스트 가만 보세요. 저런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잘 속이고 몇 개 해도 인간관계가 깊이 없고 죄책감이 없고 공감 능력이 교육되고 무책임하고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이 불쑥불쑥 나오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럴 분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다. 네.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상당수가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신경 전문의의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오늘의 휘날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벌써부터 구정 명절 분위기로 들썩들썩합니다. 정치권 뉴스에 재미가 없고 희망이 없어서인지 많은 국민들 좀 쉬고 싶다, 가족들 보고 싶다, 고향에 계신 엄마 보고 싶다 이런 말들 벌써부터 제 주변에서 많이들 하시는데 그래서 설 명절 인사를 오늘 조간신문에 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설 인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다 가오리가 설 인사를 하고 있는데 가오리 설 명절 인사 그냥 별거 아닌 뉴스로 치부할 수 있었지만 오늘 조간신문을 읽으면서 제가 가오리의 설 인사를 보고 어찌나 웃음이 나던지요. 어찌나 특별해 보이던지요. 아쿠아리스트가 한복을 입고 가오리가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옆에 보면 복주머니까지 있는데 가오리가 설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도 실렸고요. 다른 신문에는요. 이 사진이 또 실렸습니다. 네, 바로 이 사진인데 사진 제목 우리 손주들 먹일 거나 잘 뽑아주소. 먹일 거니 잘 뽑아주소. 우리 자막 잠깐 빼주실래요? 감사합니다. 가래떡을 쭉 뽑고 있는 이 정겨운 경남 함양군 함양읍 시골 떡방앗간의 모습인데 그렇군요. 벌써부터 할머니들 이 손주들 올 생각에 모락모락 김나는 가래떡 뽑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 할머니가 쓸어주셨던 가래떡 한 줄기 딱 끊어서 조청이나 뚫려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는데 아유 또 하늘나라에 계신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거기에 연출이라도 예. 어린이 하나 같이 찍었으면 참 좋을 뻔했네. 어린이들 어린이집 가느라 피아나운 가느라 요즘 못 노인들만 나옵니다. 노인들만 갑니다. 계셔서. 예. 설 명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 밥상머리 민심 얘기 많이 하는데 이번 구절 명절까지 일주 동안 남았으니까 우리 국회의원님들 제발 부탁인데 설 밥상에서 좋은 이야기들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오늘 금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